안녕하세요. 위로와 온기가 있는 이곳은 책틈입니다. 오늘은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행복. 그런데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기도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인데요.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니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도 이 말대로 하기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반문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식의 문제라고 하네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인 척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속으로는 내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이렇게 화가 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 참 다행이다. 난 언제나 행복해. 이렇게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입으로 소리내 말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점차 기분도 행복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유명한 심리학 이론인데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론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임스 랑게 이론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장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불리는데요.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게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로 좋아진다는 거죠.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하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점점 더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소개해 볼까요? 한 그룹한테는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는 얼굴로 만들도록 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도록 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두 그룹에게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화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물어보자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은 찡그린 표정을 지었던 그룹보다 훨씬 더 만화가 재밌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도 더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고 더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표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일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게 납득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봤자 꾸며낸 표정이 아닌가, 가짜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참고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울 만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몹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적어도 그 일만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일부러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볼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야 한다. 입으로 소리내 난 언제나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웃는 사람이 세상을 더 재미있게 봅니다. 오늘 별다른 일이 없었나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이 1억 원인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단순히 액수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행복의 정도는 스스로 얼마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연봉으로 3천만 원을 받으며 그 정도면 충분히 버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연봉이 너무 적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10억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난 겨우 1억이라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상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현하기 쉽고 어떤 일이든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꿈부터 실현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은 크게 가지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루기 힘든 큰 꿈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는 일은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이미 행복한 상태라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이 있다면 우선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행복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 혹은 자성 예언이라고 부른다는데요. 프랑스 클레몽 오베르뇨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장 클로드 크로아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지적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어차피 난 이런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포기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우선 매일 쓰는 말버릇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라는 말 대신에 나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나는 갈고 닦으면 반짝반짝 빛날 거야. 나는 누군가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내뱉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좋다고 합니다. 난 못생겼으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도 않고 일도 잘 안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세상에는 외모가 빼어나지 않아도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못생겼어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라는 말 대신에 나도, 나 역시, 나는 이런 긍정적인 말버릇을 통해 자기의 가능성을 활짝 펼쳐놓는 게 좋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일기에는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을 적어선 안 됩니다. 되도록 아주 밝은 느낌을 주는 표현만을 사용해 일기를 써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교수인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15분씩 3일 동안 일기를 쓰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일기를 통해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15분, 사흘만 진행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니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누린 참가자가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충분히 활용해 일기를 쓴 사람이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맛있다, 예쁘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또 매일 긍정적인 일기를 쓰다 보면 따라오는 이점도 있습니다. 저녁에 긍정 일기를 쓰기 위해 낮 동안에 긍정적인 소재를 찾아야 하는데요. 좋은 소재를 찾으려고 마음먹고 행동하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가게의 음식이 정말 맛있네. 이건 일기에 쓰면 좋겠어. 오늘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기뻐. 이것도 일기에 써봐야지. 이렇게 일기에 쓸만한 소재를 찾으려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자연스레 눈을 돌리게 되고 긍정적인 것을 더 만들고 더 찾게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자라나게 됩니다. 실수를 해서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일 때도 다시 실수를 해서 혼났지만 덕분에 더 정확히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됐잖아. 이렇게 긍정적인 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부정적인 일도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이고 건강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사람으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소재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일기 쓰기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꼭 시도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정서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쇄 효과라고 하는데요. 소리에 또 다른 소리를 부딪히면 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이어폰에 많이 응용되는 원리인데요. 소리에 소리를 부딪히면 소음이 제거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에도 긍정적인 정서를 맞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휘감고 있을 때 바로 긍정적인 정서를 맞부딪혀 이를 상쇄시켜 보세요. 긍정적인 정서를 개입시키면 나쁜 감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잊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제 이 생각은 그만해야지. 이 정도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너무 힘이 약해 감정의 상쇄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시간 정도 즐겁게 산책을 하는 게 좋겠어. 바람이 몹시 시원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실제로 말을 해보면 더욱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생각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부정적인 말버릇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드라마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회장님 많이 보셨죠?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올라 신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평소에 긍정적인 말하기 습관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은 반드시 들이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수녀원을 대상으로 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 연구팀이 수녀들이 자신의 일상사에 대해 어떤 감상을 느껴왔는지 분석하고 일기에 적힌 내용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그런 후에 85세와 93세가 되는 시점에 수녀들의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봤는데요. 일기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이 부정적인 일기를 쓰는 수녀들에 비해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수녀원 생활을 했는데도 매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루한 생활이었다거나 하루하루 평온하고 무사하게 보낼 수 있어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다거나 이렇게 서로 느끼는 행복과 감정에 따라 오래 사는 정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의 몸과 정신 건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행복해지려면 이런 식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말하기 습관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평소에 걷는 자세,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로 고개를 숙인 채 터덜터덜 걸어선 안 됩니다. 혹시 매일 아침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로 마치 좀비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시선을 살짝 위로 둔 채 고개를 들고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보면 어떨까요? 고개를 숙인 채로 걷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일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고개를 숙인 채로 걷는 자세는 마치 폐잔병이나 낙오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개를 들어 바른 자세를 취하면 기분이 맑아지고 명랑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유심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선수들은 시합 도중에 결코 턱을 내리지 않습니다. 턱이 내려가고 얼굴이 바닥을 향하다 보면 마음가짐에서부터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분위기가 좀 어둡다거나 나랑 같이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축 처질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행복해 보인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만큼 언제든 걸을 때는 항상 고개를 살짝 들고 이렇게 걸어보면 어떨까요? 바른 자세로 걷다 보면 저 사람은 자세가 참 좋아. 표정이 무척 좋아. 같이 걸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주위의 평판도 조금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고개를 바로 세우면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되새기면서 얼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밑을 보고 걸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길에 떨어진 동전은 주울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고개를 들고 바르게 걷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습관화해야
행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곧고 당당한 자세를 따라 기분도 변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면 이번에는 행복한 걸음걸이를 습관화해 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걸음걸이. 기쁘거나 즐거울 때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걷기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깡총깡총 뛰곤 했죠. 기분이 좋을 때는 걸을 때도 리듬을 타면서 한 발씩 번갈아가며 가볍게 뛰어오르듯 걷곤 합니다. 이렇게 걷는 게 행복한 걸음걸이입니다. 주위에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들의 움직임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은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에너지가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걷더라도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리듬을 타듯이 즐겁게 걷습니다. 아이들은 팔도 힘차게 흔들며 걷곤 하죠. 이런 걸음걸이를 취하는 비율은 중학생이 되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성인이 되면 더 감소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거의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행복한 걸음걸이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걸어보면 어떨까요? 걸을 때마다 10살 어리게 걷자. 이렇게 스스로 일깨워주면 걸음걸이가 점점 활기차게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경보만큼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지만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보세요. 몸에 리듬감이 생기면 신이 나고 마음도 들떠 안성맞춤입니다.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는 기분도 처지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더욱 성큼성큼 활기차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음걸이에 따라 기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무엇이든 하나하나 스스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인간은 타인에게 의지할수록 점점 더 나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대신에 스스로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감이 붙고 의욕도 생깁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학장이자 심리학자인 주디스 로디는 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이 요양원은 원래 시설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상당히 극진하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는데요. 직원들은 노인들이 그 어떤 불편도 겪지 않도록 손과 발이 돼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해주면 해줄수록, 더욱더 많은 일을 해주면 또 해줄수록 노인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건강이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로딘 교수는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스스로 하게끔 요양원의 방침을 바꾸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변화를 관찰해 봤습니다.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옷을 갈아입게 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요양시설 안에서 식물을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방침을 바꾸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스스로 몸을 움직여 활동하자 노인들은 모두 깜짝 놀랄 만큼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전혀 밖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던 노인들이 공용 공간으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웃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25%였던 평균 사망률도 15%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태도가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던 점도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일부분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코 노년층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타인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신감은 부족해집니다. 그래, 스스로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튀어 있다면 먼저 내가 나서 물기를 닦아보는 거죠. 화장실 청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부터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행복해지는 말버릇을 갖고 싶다면 유쾌하게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내 말버릇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시킨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밝은 기운을 내뿜는 사람과 함께 행동하면 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이죠. 유쾌한 기분을 만들고 싶다면 언제나 생글생글 잘 웃는 사람 곁에 있도록 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 또는 정서 전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감정은 주변으로 전파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음침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신의 기분까지 덩달아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고 명랑한 사람 곁에 머물면 그 밝은 에너지가 나에게까지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유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북하게 느껴지기보다 어디서든 환영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분위기 메이커가 없다면 내가 먼저 그런 유쾌한 사람이 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사소한 일탈을 선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르고 단정한 몸가짐과 성실한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스스로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아주 사소한 일탈을 한번 허락해 보세요. 일상의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소소한 일탈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아주 가끔은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 아슬아슬하게 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금지처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은 일탈 행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일탈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행위를 말합니다. 만우절에 장난스러운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꼰대 같은 듣기 싫은 설교를 너무 길게 할 때 슬쩍 조는 척을 한다든가 잠이 든 척 한다든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주의 일탈을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범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칙은 꼭 지키는, 폭력도 쓰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탈을 말합니다. 항상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려다 보면 누구나 가끔은 지칠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힐 듯 갑갑해진다면 아주 사소하게 일탈을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가지 않지만 가끔은 하기 싫은 티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실하고 올바른 삶은 당연히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삶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점도 기억은 해야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긍정적인 것만 선택적으로 눈에 담는 것도 필요합니다. 눈에 담았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존재는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언가를 굳이 계속 쳐다보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뚜껑을 덮어 가려두면 됩니다. 냄새가 지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상을 보고 듣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과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의 푸념을 계속 듣다가는 나까지 우울해질 것 같아. 이렇게 느낀 순간 긍정적인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함께 있으면 자신이 행복과 멀어질 것 같기 때문이죠.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자극을 선택적으로 담는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시선을 주는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분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기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구태여 기분이 나빠질 만한 자극에 자신을 자주 노출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에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에 굳이 눈길을 주면서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부정적인 자극만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쪽을 바라볼수록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 부정적인 일은 되도록 멀리 하도록 하세요.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는 상황도 되도록 피하면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신의 성격마저도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는 편이 조금은 바람직합니다. 군자는 위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좋은 기분을 망치는 위험 요소와 무엇이든 간에 거리를 두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딱히 자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도 세상의 아름다운 부분을 바라볼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밝아 보입니다. 늘 아름다운 대상에 시선을 두니 장밋빛으로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불쾌하게 만들 대상에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위에 불쾌한 일만 가득하니 불행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짢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기분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아 바라보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신나고 즐거워지는 대상을 일부러 찾아내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비관적인 성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꽃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하죠. 근사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못하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보면서 기분 좋게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랑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끔은 나를 위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말이 자칫 물질 만능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끔 나 자신을 위해 호기롭게 돈을 지출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보상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특별한 날을 맞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셀프 선물인 셈인데요. 늘 열심히 사는 자신을 위해서 가끔은 이런 선물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성격이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여행이나 오락에 돈을 쓸 때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성실하면서 계획성이 있는 사람은 책이나 건강, 보험 등에 돈을 투자하면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와 외식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에 돈을 지출하는 것을 주로 좋아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딱 맞는 곳에 소비를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에 돈을 쓰면 오히려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게 돈을 유용하게 쓸만한 분야를 찾아 그곳에 집중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에 열중해 할 때는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보상으로 내걸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에게 이만큼의 보상은 줘야 한다. 이렇게 보상의 기준을 정해두면 매일같이 하는 일이 조금은 덜 힘들고 의욕을 솟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달래고 움직이는 수단으로 나에게 주는 보상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주위에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으시죠? 감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가가 자신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사람은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만큼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느끼는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복한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할 거야. 이렇게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노력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행복하다면 저절로 친절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항상 내게 행복했던 일,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대우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한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을 기분 나쁘게 평가하는 말은 결코 입에 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다 보면 제 감정에 휩쓸려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죠. 행복한 사람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험담을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장점을 주로 언급하려고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뒷담으로 나눈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긍정적으로 말해준 사람에게 상대방은 굉장한 호감을 느낍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까닭은 바로 이런 행동 덕분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을 험담하는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뒤에서 안 좋은 뒷담화를 하면 결국에는 험담을 한 자신이 미움을 사게 되기 때문이죠.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험담은 애초에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가와 함께 우리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가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곤 합니다. 갖춰진 옷을 입었을 때는 좀 더 자신감 있고 점잖게 행동하게 되지만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밖에 나갔을 때는 행동도 편안해지고 조금은 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옷차림에 따라 변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옷차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을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하게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옷차림이면 충분합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형식에 맞게, 자리에 맞게 옷차림이 갖춰지면 충분합니다. 옷차림을 제대로 갖추면 가장 먼저 나의 행동이 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에 걸맞은 태도로 나를 대우하게 됩니다.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위해서라면 옷차림에 신경 쓰는 약간의 번거로움 정도는 감수해도 좋지 않을까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없고 타인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무의식 중에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중에 좋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를 느끼거나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비교를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면 불쾌한 기분에 자주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곱슬머리인데 저 사람은 찰랑찰랑한 생머리고 흰머리도 별로 없군. 우리 애는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애는 취직을 잘 못했는데, 옆집 애는 우등생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군.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 역시 어쩌면 내가 가진 다른 무언가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쭉쭉 뻗어서 파마도 안 먹는데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펌을 한 것처럼 부드럽게 보이는군. 우리 애는 공부만 하느라 사람 사귈 줄도 모르는데 저 집 아이는 매일 밖에서 놀기만 하는데도 건강하고 친구도 많고 일도 잘 풀리는군.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면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을 부러워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족한 데에만 눈을 계속 돌리고 있으면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 내 행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며 항상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없이 수다를 떨고 무엇이든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존재하죠. 친구가 많으면 그만큼 행복도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행복해지는 친구의 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과 만나도 끄떡없는 그런 외향적인 사람도 있지만 적은 친구를 만나도 금방 에너지가 소진되는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차 때문에 딱 잘라 몇 명이 적당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치지 않을 만큼 범위를 찾아서 적당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두세 명의 친구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1000명의 친구들과도 거뜬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적당하다 생각되는 범위에서 친구를 조절하면서 사귀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자체는 분명 행복한 경험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안 되는 일에 계속해서 집착하기보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볍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착해도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은 일은 결과도 그다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웃어넘기고 망설임 없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이 오히려 건설적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해. 할 만큼 했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안 되는 일에 계속 집착해봤자 에너지만 소진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 쪽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전혀 내 말에 설득이 될 의향이 없다면 그 일은 결코 둘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은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줘 고마웠다고 말을 전한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귈 때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이별을 하게 됐더라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건 옳지 않죠. 그래, 인연이 아닌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멋진 사람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시련의 상처에서 조금 더 빨리 회복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을 쳐봐도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처럼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나중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회피하는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겠죠. 사람은 누구나 피곤이 쌓이면 정신적으로 여유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일만으로도 힘에 부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는 일도 피곤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온 날이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짜증을 낼 수가 있으니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욱하는 마음에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로 가족들에게 비수가 꽂히는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짜증스럽고 신경이 뾰족하게 곤두서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주의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로하다고 느낄 때는 아주 잠깐이라도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1분, 아니 30초라도 좋으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기분이 편안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몸을 조금 움직이거나 산책을 하거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잠깐의 짬이라도 내기 어렵다면 크게 심호흡이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피곤한 나머지 혹시라도 소중한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했다면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 정말로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 이렇게 반드시 사과하는 말도 건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반성하는 삶을 기본 신조로 삼아야 합니다. 너무 심하게 반성만 하는 태도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히 반성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 자체는 우리 삶에 바람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반성을 한다거나 그게 습관이 되면 수동적이 되고 우유부단해지고 쉽게 우울해지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쉽사리 자신을 책망하거나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배려한다고 해도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너무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봤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결코 반성할 타이밍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반성을 통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신을 돌아볼 때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반성을 통해 상황이 나아졌던 경험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다면 반성에 빠져서 우울해지거나 지나치게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성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결국 내가 문제였던 거야.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자학적인 반성은 시간을 정해서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갈 때는 즉시 반성을 멈추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처 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특히 나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일수록 버들가지에 바람이 스쳐가듯 귀담아 듣지 말고 흘려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초연한 태도로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만 우스운 꼴이 되고 저절로 하던 말을 멈추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긍정적 착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자기 개념을 지닌다는 의미인데요. 착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낙관적인 인식에 별다른 근거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저 강렬하게 그렇다고 믿으면 그만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셀리 테일러는 긍정적인 착각이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 낙관주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성립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요소인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란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바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자기평가에는 나란 사람은 좀 멋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 될 거야.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미래에 불안 요소는 없어. 지금 이대로 밝은 인생만 걷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셀리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세 가지 긍정적인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러한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위에서 언급하는 표현을 직접 소리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세 가지의 긍정적인 착각과 관계된 그런 말일수록 효과적입니다.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에는 분명 밝은 날이 있을 거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